어머님, 올해 음식은 우리 서영이가 다 준비했어요. 손맛이 좋죠? 그러게요. 며느리, 복 받으셨어요. 어머님, 내년부터는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뭐, 손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내 손이 뭐가 불편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게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나는 아직 건강해. 내년에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박정수는 아들 내 집 현관 앞에 섰다. 68세의 그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추석 명절이었다. 오랜만에 아들 도현과 며느리 서영을 보러 온 것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서영이 문을 열었다. 35의 그녀는 세련된 한복을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영의 친정어머니 오명자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명자가 인사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님 음식 드세요. 서영이 권했지만 목소리는 형식적이었다. 정수는 조용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 중간 명자가 말했다. 올해 음식은 우리 서영이가 다 준비했어요. 손맛이 좋죠? 그러게요. 며느리 복 받으셨어요. 친척 한 명이 거들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내년부터는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뭐? 손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정순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손은 멀쩡했다. 서영은 사돈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내 손이 뭐가 불편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연세도 있으시고. 서영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명자가 끼어들었다. 그러게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는 자신을 쓸모없는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내년에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 도현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서영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괜찮아. 난 배불러. 정수는 거실을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추석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사돈들이 돌아간 후 서영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괜찮다. 내년에는 같이 준비해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손이 불편하시잖아요.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졌다. 새벽 5시 정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정수는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다. 먼저 간다. 건강해라.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아무도 깨지 않았다. 정수는 새벽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 혼자 살아야겠구나.
정수는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슬픔 속에서도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다. 아침이 되어 도현과 서영이 일어났을 때 정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도현이 쪽지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가셨어. 뭐라고요? 서영이 쪽지를 읽었다. 그녀는 잠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말했다. 한동안 혼자 계시고 싶으신가 봐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연세에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곧 연락 오실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순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도현은 어머니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도 정순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어디 가신 거야? 도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서영도 걱정스러워했다. 시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휴대폰도 꺼져 있어. 두 사람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때 우편함에 등기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다. 도현은 편지를 뜯어봤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대체. 서영이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그녀도 경악했다. 이럴 수가.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도현의 병원 투자금 모두가 정순 명의였다는 것. 그리고 정순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사라졌다는 것. 어머니가. 왜? 도현은 주저앉았다. 서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큰 재산을 갖고 계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정순이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추석날의 모욕에 대한. 정수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후였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도현은 법무법인으로 달려갔다. 윤서영도 함께였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중년의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박정순 여사님의 아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영이 끼어들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강남 아파트, 판교 토지, 그리고 병원 건물까지 모두 박정순 여사님 명의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파트는 제 남편 명의예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도현은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다. 분명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남기셨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보호 차원이었죠. 그럼 지금은요? 어머님께서 일주일 전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셨습니다. 총 350억 원입니다. 서영이 비명을 질렀다. 350억? 네. 그리고 그 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도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영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기부요? 왜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다. 나 박정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도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서영은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살던 집은요? 이미 매각됐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서영이 소리쳤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원래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다. 차 안에서 서영이 울기 시작했다. 어떡해요? 집도 없고 병원도. 병원은 압류될 거야. 투자금이 다 어머니 돈이었으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서영이 화를 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재산이 있다는 걸.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그냥 혼자 사셨잖아. 그래도 서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무시했다. 추석날 사돈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도현의 병원에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병원 건물도 정순 명의였고 이미 매각된 상태였다. 도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원장님,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 사무장이 물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줄 수 없어. 내게 돈이 없어. 그럼 우리는. 미안해. 다들 다른 곳 알아봐. 직원들은 하나둘 병원을 떠났다. 도현은 텅 빈 병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서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당신, 친정에 좀 가 있을게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현은 무력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도현과 서영은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짐을 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결혼 5년 만에 별거였다. 서영은 친정에 돌아와 어머니 명자와 마주 앉았다. 엄마,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너도 잘못이 있어, 서영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추석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어? 서영은 입을 다물었다. 명자가 계속 말했다. 사돈들 앞에서 손이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나는 체면 때문에. 체면? 시어머니 자존심은 생각 안 했어? 서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명자가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엄마 350억을 다 기부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시어머니 재산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2달이 지났다. 도현은 작은 병원에서 고용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서영도 직장을 구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일주일 후 연락을 해왔다. 찾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입니다.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도현은 주소를 받아 적었다. 그리고 서영에게 연락했다. 어머니 찾았어. 정말요? 같이 갈래?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갈게요. 두 사람은 주말에 양로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곳에서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순의 복수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다. 도현과 서영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양로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현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를 보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왔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양로원 마당에서 박정수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도현과 서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어머니, 저런 일을 하고 계셨어. 도현이 중얼거렸다. 서영은 가슴이 먹먹했다. 350억을 기부한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 정순이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오랜만이구나. 어머니. 도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거라.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서영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안으로 들어가자. 세 사람은 양로원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차를 내왔다.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모든 재산을?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 뭘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 나는 그냥 지키고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추석날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서영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정순이 계속 말했다. 손이 불편하다고. 사돈들 앞에서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너희가 나를 돈으로만 봤다는 것을. 도현이 항변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도현아, 솔직해져라. 내가 언제 나를 찾아왔니?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순의 말이 맞았다. 그는 어머니를 거의 찾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 너희가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길 바라면서.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우리한테 복수하신 거예요? 복수라기보다 교육이지. 정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야 해. 돈 없이. 어머니, 힘들겠지. 하지만 그게 진짜 인생이야.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여기서 나는 행복해. 돈도 없고 집도 없지만 마음은 편해. 정수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을 봐. 다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저희를 용서하실 수 없으세요? 정수는 한참을 서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용서? 이미 했어. 정말요? 응. 하지만 너희가 변해야 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해.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가거라. 어머니. 가. 그리고 열심히 살아. 다음에 올 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와. 두 사람은 양로원을 나왔다. 차에 타자 서영이 울기 시작했다. 어떡해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를 방치했어. 도현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영의 어머니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영아, 너 지금 어디니? 양로원에서 돌아가는 중이에요. 시어머니 만났어? 네. 명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집에 오면 얘기하자.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얘기야. 꼭 들어야 해. 전화가 끊겼다. 서영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우리 집에 들를게요.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대요. 두 사람은 서영의 친정으로 향했다.
명자는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앉아라. 두 사람이 앉자 명자가 입을 열었다. 서영아, 너. 내 진짜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무슨 소리예요? 박정순 어르신이 내 친할머니야. 서영은 얼어붙었다. 도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정순 어르신 조카의 언니였어. 내 동생이 너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지.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정순 어르신이 너를 키우려 했어. 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나한테 맡긴 거야. 그럼 제가 시어머니 손녀라는 거예요? 먼 친척이지만 피는 섞여 있어. 서영은 주저앉았다. 도현도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머니는 서영이가 손녀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명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몰라. 아마 서영이를 시험하고 싶으셨나 봐.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추석날도. 그래. 어르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으셨던 거야. 서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제가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도현이 아내를 안았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잖아. 어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하죠? 명자가 말했다. 다시 가봐.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정순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손녀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다. 도현과 서영은 다시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양로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더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차는 다시 시골길을 달렸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서영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1년이 흘렀다. 김도현은 작은 병원에서 성실히 일했다. 윤서영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았다. 명품 옷도 비싼 차도 팔았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그들은 양로원을 찾았다. 정순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순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또 왔니? 네, 어머니. 점심 드시러 왔어요. 도현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내밀었다. 정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양로원에서 먹어. 가거라. 어머니, 너희가 바쁘잖아.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하지만 도현과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찾아와 청소를 도왔고 아이들을 돌봤다. 말없이 정순 곁에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다. 도현은 작은 아파트에서 서영과 함께 송편을 빚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엄마한테 배웠어. 두 사람은 서툴게 송편을 만들었다. 예쁘지는 않았지만 정성은 가득했다. 어머니 좋아하실까?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송편을 들고 양로원으로 갔다. 정수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어머니, 왔구나. 송편 만들어 왔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정수는 송편을 받아 하나 먹어봤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맛은 괜찮았다. 맛있네. 정말요? 서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자. 차나 마시자. 세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정순이 차를 내왔다. 1년 동안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도현이 대답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많이 달라졌네. 예전 같지 않아. 네. 많이 배웠어요. 서영이 말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뭘 배웠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 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요.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나니. 할머니.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쳐다봤다. 너 알고 있었구나.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서영은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제가 친할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일어나거라. 안 돼요. 용서받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서영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울었다. 도현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영을 일으켰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할머니, 너는 내 손녀야. 처음부터 그랬어. 정수는 서영을 꼭 안았다. 추석날,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가족이 뭔지. 정수는 도현도 안았다. 너도 고생했어. 아들아. 어머니.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1년간의 시련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같이 살자. 도현이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어머니. 대신 자주 와라.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쳐줘. 네. 너희도 봉사하는 거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도현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매주 올게요. 그래. 그럼 됐어. 정수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은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이제 알겠지? 네, 할머니. 서영이 대답했다. 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내가 진짜 가족이 됐구나.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밤 세 사람은 양로원 마당에서 보름달을 봤다. 작년 추석의 달과 같은 달이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작년 이맘때 참 힘들었지. 도현이 중얼거렸다.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그 덕분에 너희가 깨달았잖아. 네. 덕분에 제대로 살게 됐어요. 서영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달을 바라봤다. 석 달 후 도현과 서영은 정순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정순의 완고한 거절을 1년 동안 설득한 끝이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여기가 좋으세요? 그래. 나쁘지 않네. 정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서영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오늘은 뭐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였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웃고 떠들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식사 후 정순이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뭐예요, 어머니? 내가 남겨둔 돈이야. 5천만 원. 도현과 서영은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어머니, 350억을 다 기부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건 따로 빼둔 거야. 너희가 정말 변하면 주려고. 정수는 통장을 서영에게 건넸다. 이제 받을 자격이 생겼어. 하지만 조심히 써라. 고마워요, 할머니. 서영은 통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도현과 서영은 침대에 누워 대화했다. 여보, 우리 정말 달라졌지? 응. 많이 달라졌어. 어머니가 안 그러셨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맞아.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다음 해 추석 세 사람은 함께 송편을 빚었다. 정순이 가르쳐주고 도현과 서영이 따라했다. 이렇게 동그랗게. 네, 어머니. 완성된 송편을 보며 정순이 말했다. 올해 추석은 정말 행복하구나. 저희도요, 할머니. 서영이 할머니를 안았다. 도현도 함께 안았다. 창밖으로 또다시 보름달이 떠올랐다. 추석의 뒤안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용서와 화해로 끝났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야. 이제 알지? 네, 알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달빛은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